자, 이제 개발론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개발, 관리, 마케팅 11월, 12월 과정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이 세 문제 내지 네 문제를 출제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부분 개발, 관리, 마케팅은 이런 출제 형태를 보여요. 낸 걸 또 내고 또 내고 합니다.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개발론 공부하기 전에 개발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필기 노트는 98쪽부터고 이제 기본서는 376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개발의 개념을 보여야 돼. 개발의 개념. 자, 개발의 개념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 개발의 개념이 뭘 심어내냐면 이 필기 노트는 이제 요 말 요걸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본서를 보면 376쪽에 자, 376쪽에 여기 개발의 개념, 개발의 의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음영 처리되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2조의 영어 정의인데 이 영어 정의에서 부동산 개발이 뭐냐고 영어를 정의해놨어요. 이 영어 정의가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번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 말 중에요. 그러니까 시공은 개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여기에 개발이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것도 뭐다? 개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개발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도 개발이고 대수선도 개발이고 리모델링도 개발이고 용도 변경도 개발이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고.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뭐는 개발이 아니다. 그렇지.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것만.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공은 개발의 행위로 본다. OX, X.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자, 이제 기본서를 펴든지 덮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고, 이 부동산 개발의 이제 개념에서는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거 하고, 이 부동산 개발을 제가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것은 법에서 부동산 개발은 리모델링도 개발이고 대수선도 개발이고 건축도 개발이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공간. 그럼 아파트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야. 아파트는 주거 공간. 백화점 만든 것도 개발이야. 백화점은 쇼핑 공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에요. 뭐 이런 것을 개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발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해서 개발의 개념에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자, 그러면 개발은 수요일까 공급일까? 공급이지. 공급. 그러니까 개발은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자, 이제 개발론에서 개발의 개념 끝났으면 이제 개발의 주체 나오는데 여기도 다 봤잖아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부분이 있다. 공적 주체한 개발을 공영개발 제1섹터라고 한다. 사적 주체한 개발을 제2섹터 민간개발, 민영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3부분 제3섹터는 민간이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럼 끝났죠. 이거는. 자, 그러면 자, 부동산 개발 과제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개발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요. 여기 동그라미가 다 흐트러졌네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개발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뭘 먼저 할 거냐면 지금까지 투자를 배웠어요. 투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개발 배운다고. 투자하고 개발 중에서 투자가 더 넓은 개념이요. 개발은 투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있으면 내가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게 투자야. 그럼 개발은 이 토지가 있으면 여기다 내가 원룸을 공급할까 아파트를 공급할까 이게 개발이라고.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개발론 투자론에서 적용되는 논리가 개발론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개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럼 투자론에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법 했잖아요. 이 말이 개발론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투자에서 위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투자의 위험, 개발의 위험 똑같다는 소리예요. 논리가 똑같다. 그럼 투자 위험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개발론의 위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개발에 따른 위험은 불확실성인데, 그런데 개발업자가, 시행사가, 시공사가 관리,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마음대로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로부터 허가받거나 인가받아야 된다고. 그럼 국가가 허가나 인가를 지연하고 있다. 계속 허가, 인가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럼 개발업자가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인가, 허가 등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개발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다는 거 아시면 돼. 자, 투자론에서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개발에 따른 위험도 통제 가능한 것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면 인허가가 지연된다. 이것은 통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이런 건요.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이 땅을 파헤친다는 소리야. 그렇죠. 땅 파헤쳐야지. 그래야지 공원도 말고 만들고 청계천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4대 강도 사업하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 개발하는데 긁어 파고 있는데 갑자기 도자기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도자기. 그것도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그러면 문화재청에다가 신고해야 돼. 그럼 공사 수도비야. 그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공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매장 문화재 출토되면 공사 기간 연장되죠. 그러면 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 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매장 문화재 출토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사람 뼈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뼈가. 그럼 공사 수도비야 돼. 그럼 경찰한테 신고해야 돼. 그럼 그게 뭐 6.25 때 뭐 전사들이 묻혀 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투자 개발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패턴이 투자하고 개발이 똑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라고. 자, 이제 큰 틀에서 봤으면 오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포드라는 사람이 나는 부동산 개발 과정을 이렇게 7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자, 주무실라 하다가 노원구에 지금 백화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다. 노원구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래서 백화점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이디어, 구상한 거라고. 그러면 아이디어 냈으면 바로 백화점을 건설하면 안 되죠. 그럼 수지타산이 맞은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예비적으로 여기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있죠.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하기 전에 미리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데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 글자가 중요해요. 계략적 대충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더 크면 대충해서 수입이 더 클 것 같으면 계속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했는데 수입이 더 크다. 그럼 그 다음 절차 어디다 할 것인가? 백화점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백화점 바로 옆에다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만들 것인지 부지 모색 및 확보. 그 부지 모색 및 확보까지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고. 그걸 그냥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그냥 타당성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 이거는 예비적 타당성입니까? 그냥 타당성입니까? 그냥 타당성.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요즘은 에타 그러잖아요. 에타를 하지 않겠다. 에타를 생략하겠다. 막 그러다 나오잖아요. 그럼 타당성 분석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다른 말. 이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합니까? 경제적으로 타당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럼 이 세 가지 법경기 왜? 부동산은 모든 게 3대 측면이 이루어지니까. 그 법경기 타당성 분석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돈 되는 거. 돈이 가장 중요해. 아무리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나오면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런 지문이 가능한 거야? 자, 투자론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렇게 했다고.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똑같은 개발 대상지라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타당성 분석했더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 백화점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법적, 기술적 타당성 있다. 그럼 이제 백화점 만들어야 되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돈. 돈 있어야 되니까 신한은행 가는 거야. 돈 좀 빌려도 이렇게. 그 금융. 그럼 돈 빌려다 건설해야지. 건자가 빠진 어디 갔나? 건자 빠졌네. 설만 나왔네. 설. 건. 그 다음에 마케팅. 요게 오퍼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 개발의 7단계야. 요거 이제 물어볼 때 두 가지로 물어봐요. 요걸 순서대로 암기하는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고 그냥 타당성 분석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요거 똑같지만. 딱 요 두 가지 물어본다고. 그래서 필기노트 보면 제가 앞머리 따랐잖아요. 아, 예, 부, 타, 근, 건, 마. 이렇게 요 순서대로 암기.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다른 말이라는 거. 요거 다 했던 거예요. 요거 이렇게. 법경기 타당성 분석, 경제적이 가장 중요.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하 해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그래서 이제 개발 위험을 배우는 거라고. 개발에 따른 위험. 개발에 따른 위험, 불확실성. 근데 이 개발에 따른 위험은 어느 정도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이 두 번 나와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맞습니까?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통제 불가능한 게 뭐가 있는가를 세 번 물어봐요. 그럼 통제 불가능한 것은 행정의 변화로 이 행정이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것은 개인이 통제 안 돼요. 통제할 수 없다고. 우리 10시까지만 수업을 하잖아요. 저 11시까지 하고 싶은데 나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국가가 하는 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로 인허가 등이 지연되고 있다. 통제 안 돼요.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다.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오퍼드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동산 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오퍼드의 견해라고. 법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퍼드의 견해야. 근데 이제 카드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달리 표현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냥 여기에 오퍼드가 말한 건데 이걸 오퍼드 말하지 않고 그냥 이게 통설처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에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법에 시비 걸다가 징역 가니까. 법 시비 이렇게. 지문 세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이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세 번 똑같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법적 위험부터 보러 가야 돼. 법적 위험부터.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말고 이 위험을 다른 말 해볼래요? 위험을 다른 말로? 리스크? 위험을 다른 말로? 표준 편차. 분산. 이제 그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고, 이 위험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면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불확실성 이런 뜻이라고. 자, 여러분들 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게 법적 위험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개사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고 다 법이에요. 민법, 그다음에 2차 과목은 전부 다 법이죠.
그러면 부동산의 개론은 법이 아닌데 민법이 가장 안 바뀌어요. 민법이 가장 안 바뀐다고. 그러면 부동산의 개론도 법하고 관련된 몇 개 나온다고.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한 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제 몇 가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공법은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세법 이 두 개의 법은 똑같은 내용이 1년에 2번도 바뀔 수 있어요. 자, 공법에서 공개공지라고 있죠. 그 공개공지라는 규정이 3월 달에 바뀌었는데 7월 달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법적 위험. 그럼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동에 따른 위험. 법률적 상. 내가 어떤 토지를 샀는데 근데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려.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바뀌겠죠.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적 위험. 근데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이 변동하는 건데 법적 위험을 나누면 사법하고 공법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말하는 게 요 사법이고 민법이 사법이니까. 그다음에 공법, 내일 배우는 공법, 무슨 공시법, 세법 전부 다 공법이야. 공법. 그것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공법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내가 어떤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뀌어. 그럼 용도지역이 바뀌면 토지용 규제가 바뀐 거라고. 그럼 이거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야. 공법. 그래서 토지용 규제 등이 법률적 위험은 맞는데 사법적 위험이냐 공법적 위험이냐, 즉 사법적 측면의 위험이냐 공법적 측면의 위험이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간단해. 공법쌤한테 들었던 말은 공법적 위험이야.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이거 공법한테 들었나 민법한테 들었나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민법쌤한테 들었던 말은 전부 다 사법적 위험이야. 민법 선생님은 건폐율, 용적률, 토지용 규제 이런 말 안 해요. 소유권이 어떻고 지상권이 어떻고 지역권이 어떻고 이 말만 하죠. 그럼 소유권 관계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 관계의 불확실성 이런 거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제가 요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걸 샀어. 이걸 사서 제가 여기 원룸을 세 동을 이렇게 건설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텃밭기를 하는데 텃밭기 여기 이제 밑에 파야 되잖아요. 텃밭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개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요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공사를 못하게 막 막어요. 포크는 앞에다 막 이렇게 막은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경계라고 하는데 사실 측량해 보면 그러면 2번지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공사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소유권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2번지 토지 소유자가 그러겠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측량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주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이런 거 내잖아요. 이제 뭐 지금 대통령 뭐 선거 기간에 이걸 뭐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뭐 가처분 신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니까 합당하다. 그러면 공사 못 한다고. 그래서 측량해 봤더니 이 땅이 2번지 토지 소유자 거야. 그러면 내 땅은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런 것들이 사법적 위험이라고. 사법적 위험.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 토지용 규제, 지역적 규제가 변동, 그다음에 뭐 취득세율이 변동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다 공법적 측면의 위험이다.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한 3번 나왔습니다. 똑같게. 그럼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자. 자, 물어볼게요. 법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법적 위험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합니까? 법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짐은 국가다. 그래야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그래서 최소화시켜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토지용 계획이 확정됐다. 그럼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다 이 말은 용도지역이 안 바뀐다. 토지용 규제가 안 바뀐다. 앞으로 이 토지는 10년 동안 토지용 계획이 확정돼 버렸다. 이렇게 된 토지를 산다면 법률적 불확실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됐어요. 그럼 토지용 계획 확정된 토지가 이런 겁니다. 요즘 지자체가 되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로 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에서 이 땅에다가 공장 짓고 사세요. 공장 짓고
생활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장 유치한다. 그러면 수에서 딱 정해준 거야. 앞으로는 안 바뀝니다.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이 딱 정해졌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토지 용적이 확정된 토지라고. 그럼 토지 용적이 확정된 토지를 산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역시 똑같은 짐은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3번 했습니다. 똑같게 내는 거야. 똑같게. 자, 이제 법적 위험이 끝났고 그러면 시장 위험입니다. 법 10이 그랬으니까. 시장 위험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러면 시장 위험에서 위험이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시장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시장 위험이야. 내가 우리 노원구에 원룸을 대단지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원룸을 공급하는 시기에는 이게 노원구에 젊은 층이 원룸 수요자가 많이 유입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사가 막 시작되고 그런 시작돼서 막 공사 진행률이 50% 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노원구에는 이제 젊은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기. 그러면 시장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완공했을 때는 수요는 거의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야. 이런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시장 위험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팔리는 거야. 미분양, 그다음에 임대용이라면 미임대 이런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시장 상황이 변동하는 거야.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변동 이렇게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따른 불확실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노원구인데 제가 노원구에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구잡이로 공급하면 안 돼요. 노원구에 와서 노원구의 원룸의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해 보는 거야. 요 수요 공급 사항 그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노원구의 원룸의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은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내가 공급을 하면 팔리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시장 분석이 먼저 나오고 시장 분석이 나오면 수요 공급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뭐 뒤에 뭐 이어지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요 공급 분석한다. 시장 분석. 그럼 시장 분석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 이것도 시험에 2번이 났네요. 다른 말이라는 거. 그러면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이 수요 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즉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노원구의 원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정체 현상을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공급한다면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걸 시장성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자, 다른 말이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석이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장성 분석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흡수율 분석이야. 이 흡수율 분석은 요즘 매우 따뜻하게 잘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민감도 분석 기억납니까? 요즘 이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짬뽕해서 낸다고. 이걸 민감도 분석을 내는 거야. 흡수율 분석을. 의미 아셨죠? 예. 자,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저 흡수율이 제가 노원구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어요. 100개. 100개를 공급했더니 1년 동안 30개가 팔려 나갔어. 수요된 게 30개야. 이게 내 원룸이 1년 동안 노원구에 30개 흡수됐다 간다. 흡수됐다. 이렇게 되면 흡수율이 몇 퍼센트일까? 30%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90개가 팔려 나갔어요. 그럼 흡수율이 90%입니다. 이걸 흡수율이라고 그래. 그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 나가는 비율. 이걸 흡수율이라고 한다고. 그럼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의미하셨죠? 그래서 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다는 소리야. 그럼 시장성이 높다 말은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팔릴 가능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흡수율 분석 볼까요?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 흡수율 분석이 뭔데? 공급된 부동산이 여기 공급했잖아요. 100개를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흡수되는 비율, 팔려나가는 비율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 요거 미래.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흡수율 분석을 한대요? 흡수율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노원구에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지금 현재 상태하고 과거의 추이를 보고 나서 과거의 상황을 보고 나서 미래 앞으로 1년 후에 노원구의 원룸의 흡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럼 흡수율 분석은 목적은 과거 겁니까? 현재 겁니까? 미래 겁니까? 미래. 미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밑에 개발 사업의 가치는 필요 없어요. 자, 시장 분석에서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부동산 경기에 침체했다. 이게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시장 분석을 하세요. 시장성 분석을 하세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시장 분석이 먼저,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후행 분석.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분석하게 된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현재, 미래. 자, 비용 위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 위험은 이런 거잖아요. 비용의 불확실성. 제가 노원구에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공사비가 1,000억이면 끝날 줄 알았어. 1,000억. 공사 비용이 1,000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국가가 인허가 등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인허가 해줬는데 그 다음날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데 이상한 밥그릇 같은 게 나온 거야. 매장으로 출퇴되는 거야. 그러면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내가 생각했던 비용은 1,000억인데 1,200억, 1,300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뭐 비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 요거 최대 가격 보증기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비용 위험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뭐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개발에 따른 위험까지 끝났으면 그럼 이제 기출 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OX? 오.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에 시비 걸지 말아라.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OX? 오. 3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사법적 측면, 공법적 측면이 나눠진다. 토지원 규제와 같은 사법적 OX, X. 토지원 규제는 공법. 소유권 관계는 사법. 공하고 사고 바뀌었습니다. OX, X. 4번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국가가 하는 거, 사업 인허가의 지연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OX, X. 관리할 수 없다. 됐죠? 이렇게 이 정도 내용. 자, 개발 방식이 나왔네. 재개발이 있고 뭐 신개발이 있고 그런다고. 자, 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별로 안 돼요. 요거 금방 끝날 거니까 이제 5분 안에 끝낼 거니까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론도 다 못 왔네. 자, 요거 좀 애석한다. 왜 애석하냐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지랄 작년에 출제했네.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2년 연속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2년 연속 나오면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자고. 이름이 민간자본 유치 개발 방식이네요.
민간 자본이 줄여서 민자라고 하죠. 민자. 그러니까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가 순환도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순환도를 만들고 싶은데 경기도가 돈이 없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현대건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대그룹에게 우리 순환도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현대건설 당신들이 건설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오케이. 현대건설 돈 가지고 민자잖아, 민자. 현대건설 민간 자본 가지고 도로를 만들겠다는 소리야. 이걸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인데 여기 BTO 방식이라는 게 있고 BTL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방식이 BTO 방식, BTL 방식, 그다음에 BOT 방식, BLT 방식, BOO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전부 다 영어 약자네요. 약자. 영어요. 약자를 연결한 거라고. 그럼 이 B가 뭐냐면 건설했다는 소리야. 빌드. 한번 써봐. BU 이렇게. 야,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B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B. 그 B는 민간이 건설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BTO 방식이 뭐냐? 그러면 현대건설 경기도가 순환도로가 필요한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현대한테 맡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현대가 건설했다. 민간이 건설했다. 그 이제 B한 거야. 그리고 소유권을 그 도로의 소유권을 도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경기도 이전해 보는 거야. 소유권 이전. 그걸 트랜스퍼. 지하철 타면 환승역에서 트랜스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럼 트랜스퍼가 기억날 거예요. 생각난다고. 이렇게 나와. 디스 스탑 이렇게 하면서 트랜스퍼 이렇게 한다고. 트랜스퍼가 이제 바꾸다 이런 뜻이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이렇게. 그럼 T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이 BTO 방식은 경기도가 도로가 필요한데 현대한테 맡겼더니 현대가 건설했다는 소리. 민간이 건설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넘겼다. 그럼 현대가 이거 건설할 때 만약에 5천억이 들어갔어요. 5천억 더 들어가겠지만 5천억이 들어갔다 해봐요. 그럼 현대가 5천억을 그냥 경기도에다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니죠. 그럼 현대가 이 5천억을 빼나가야 돼. 회수해 나가야 돼. 그럼 회수해 나가는데 소유권 누구한테 갔어요? 경기도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현대에게 운영권 주는 거야. 운영권. 이 5가 오퍼레이트 운영한다는 소리야. 그럼 경기도가 운영해서 5천억을 경기도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민간이 운영해서 5천억을 빼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BTO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현대건설은 어떻게 돈 빼나갈까? 통행료 받아. 통행료. 이걸 BTO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약자 하면 돼. 이거. B가 뭐냐? 건설. T가 소유권 이전. O가 오퍼레이트. 운영. 이렇게. 그럼 이 L이 임대차야. 임대차. 그럼 L 들어가면 그럼 무조건 임대차가 나와야 돼. 임대라든지 임차라든지 임대차가 나와야 그래야 L이야. 근데 L이 있는데 임대차란 말이 없으면 틀린 질문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PTL 방식은 교도소가 필요해. 국가가 교도소가 필요하다고요. 국가가 교도소가 필요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삼성한테 맡겨요. 삼성한테 교도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삼성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교도소를 건설하는 거야. B. 근데 교도소 건설할 때 돈이 만약에 5천억이 또 들어갔다 해봐요. 그러면 B하고 T 했죠. T는 삼성이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소리야. 그럼 국가한테 준 거야. 그럼 삼성은 5천억을 회수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삼성에게 운영권을 주는 거야. 운영권을 주는데 삼성이 이걸 교도소를 운영한다 해봐요. 운영해서 5천억을 회수하려면 재수들한테 돈 받아야 돼. 그잖아요. 이 도로는 도로 통행한 사람들이 통행료 받으면 된다고. 터널, 항만 이용한 사, 공항 이용한 사람들도 통행료 받으면 될 텐데, 근데 이 교도소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삼성에게 운영권 줘도 삼성이 5천억을 회수 못하니까 이 삼성이 운영권 받았는데 근데 국가한테 삼성이 임대 줘버려요. 임대.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그럼 삼성은 국가로부터 임대료 받겠다는 거예요. 임대료. 소유권은 누구한테 갔고
국가가 가져갔고 운영권은 삼성이 가져오고 그 운영권을 국가가 이렇게 다시 임대 주고 그게 리스 있어. 그래서 정부에 임대 주고 정부가 임대를 주면 그 돈 가지고 임대료 가지고 5천을 회수하겠다. 이걸 BTL 방식이라고 한다고. BTL 방식. 그럼 BTO 민간이 건설했다 소유권 넘겼다 민간이 운영권 받아서 운영한다. BTL 민간이 건설했다 소유권 넘겼다 민간이 운영권 받아오는데 정부에게 임대 줬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요 순서 바꿔볼게요. BTO, 요 BTO 있죠? 순서가 BOT. BOT는 민간이 건설했는데 소유권 안 줘. 국가에서 소유권 안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똑같은데 여기 봐요. 요거를 BOT로 한다고 봐요. BOT. 그러면 현대가 건설했어 도로를. 그 B 했어요. 그다음에 O고 T니까 운영을 현대가 해 30년 동안. 그리고 30년 후에 소유권 넘겨주겠다. 그걸 BOT라고 한다고.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럼 요거 BLT는 현대가 건설하고 현대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게 임대 주고 30년 후에 국가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 BLT. 네, 이것도 있어. BO. BO는 뭐가 없어요? T가 없네. T가 없으면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민간이 건설하고 원 민간이 소유권 가지면서 오퍼레이트 민간이 운영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BO에서 여기 지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됐죠? 애석합니다. 이게 작년에 나와버려가지고 잘 나오는데.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발론이 다 끝났으면 좋을 텐데 못 끝냈으니까 다음 주 개발론에서는 이제 개발 방식 보고 관리 마케팅 가볍게 보고 이제 금융론까지 끝낼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투자론 했어요. 그럼 투자론에서 제가 특히 별표 주지 않았던 것은 다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원리금 상환액 나왔습니다. 저당 상수. 그다음에 영업현금으로 순서대로 쭉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는 거. 합계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순수 내 현가 들어간다는 거. 자, 내부 수익률 나왔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천가를 같게 하는 거.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하는 거. 됐습니까? 이게 뭘까요? 순영업소득, 그 밑에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나눈 거 뭐요?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나눈 거 뭐요? 에이. 그래 고마워요. 부채 서비스액. 요 수식이 뭡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된다. 더 물어보면 속상하니까 그만해야지. 네? 자, 고생하셨고 처음 배우신 분들 어렵습니다. 책 보지 말고 동영상 한번 더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